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허장성세, 허장성세. 여러분,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대학생 때 원룸에서 혼자 끓여 먹던 그 라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던 기억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라면 하나로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계란도 넣고 치즈도 올리고 심지어 소세지까지. 그러다 보니 정작 라면 본연의 맛은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허장성세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허장성세는 허할 허, 늘릴 장, 소리성, 형세 세자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직역하면 헛되게 소리를 내고 형세를 부린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으스대는 걸 말해요. 마치 속은 비어있는 북을 크게 치는 것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실제 내용은 별로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조충국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서역 정보를 나갔는데 적군이 생각보다 강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전황도 불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적진에서 북소리와 함성이 요란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병사들은 모두 겁에 질렸죠. 적들이 야습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조충국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공격할 거라면 이렇게 소리를 낼 리가 없거든요. 다음 날 확인해 보니 과연 그랬어요. 적군은 이미 도망갔고 그 요란한 소리는 자신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보여주려는 허장성세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떠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라면에 온갖 토핑을 올려가며 맛있는 척했던 제 모습이 바로 허장성세였던 거죠. 정작 중요한 건 라면 그 자체의 맛이었는데 말이에요. 진짜 맛있는 라면은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그냥 맛있거든요. 소리 큰 개가 물지 않는다는 말처럼 정말 중요한 건 조용한 곳에 숨어 있는 법이에요. 천이무봉, 천이무봉.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인 듯한 아이 옷깃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그 할아버지의 손길이 마치 마법사 같았다는 거예요. 구겨진 셔츠가 순식간에 완벽하게 정리되면서 아이가 마치 잡지에서 나온 모델처럼 변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천의무봉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천에 옷의, 없을무에 바느질 봉자를 써서 천의무봉이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풀면 하늘나라 옷에는 바느질한 자국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서 인위적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노력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때, 또는 무언가가 너무 자연스럽고 완벽해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곽한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어느 여름밤 무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곽한이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 사이로 아름다운 선녀가 나타났거든요. 선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곽한이 자세히 보니까 그 옷에는 바느질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았죠. 너무 신기해서 곽한이 선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바느질 자국 없이 옷을 만들 수 있냐고요. 그러자 선녀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늘나라 옷은 바늘과 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의 기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느질 자국이 있을 리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하철에서 본 할아버지의 손길이 정말 천혜무봉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아마 평생 아이들 옷을 정리해 주신 분이셨을 거예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실력은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진정한 완벽함은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였어요. 수수방관,
수수방관,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리며 서 계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잠깐 망설였거든요. 도와드려야 하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수수방관이라는 말인데요. 수수방관의 수수는 팔뚝수에 손수를 써서 팔짱을 끼고 있다는 뜻이고 방관은 곁에서 방해 본다는 관을 써서 옆에서 구경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양귀비익에 푹 빠져서 정치는 뒷전이고 놀기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알록산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라가 뒤집어질 판인데도 대부분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수수방관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신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황제를 말렸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지켜만 봤을까요? 그날 지하철에서 결국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서 짐을 들어드렸어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수수방관이라는 건 단순히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풍목지비, 풍목지비,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이 구부러져 보였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어린 시절 기억 속 그 든든한 아버지와 너무 달라 보여서 순간 숨이 막혔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풍목집이라는 사자성어였어요. 풍목집이, 바람풍에 나무목, 그리고 슬플 비자를 써서 바람과 나무의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람과 나무가 왜 슬픈 걸까요? 이 말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자식의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나무는 고려하고 싶은데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신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함나라 때 공자의 제자였던 고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스승을 따라 공부하러 다니느라 고향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요. 학문에만 빠져서 부모님을 뵙지 못한 채 몇 년이 흘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어는 급히 고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고 평생 해드리고 싶었던 것들도 모두 못한 채로요. 그때 고어가 어머니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무는 고요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계속 흔들고 자식인 나는 효도하고 싶어도 어머니는 이미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날 병원에서 아버지의 구부러진 등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몇 달씩 안부 전화도 안 드리고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실 거라고 언제든 효도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은 정말 빨라서 어느새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고 저도 중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전화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시간은 바람처럼 멈춰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효도의 기회인 것 같아요. 연독지정, 연독지정,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께 화를 냈어요. 그동안 착한 딸로만 살아왔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폭발했거든요. 엄마가 또 제 인생에 간섭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거야? 하면서요. 그때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엄마는 왜 제 인생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뭔가 깊이 상처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런 건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연독지정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였어요. 연독지정. 이 말은 빠럴연, 송아지 독, 어조사지, 정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역하면 송아지를 핥는 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혀로 핥아주는 모습,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을 담은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양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양보가 매일 아버지의 대소변을 맛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으로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달면 위험하고 쓰면 괜찮다고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어느 날 양보가 맛을 보니까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위험하시구나 하고 더욱 정성껏 간병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회복되셨어요. 사람들이 양보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하고 했죠. 그때부터 이런 지극한 사랑을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는 모습에 비유해서 연독지정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날 엄마와 다툰 후에 몇 찰 동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새벽에 도시락 싸주시던 모습, 아픈 제 이마에 손을 올려주시던 따뜻함,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걱정해주시던 그 마음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엄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는 그냥 웃으시면서 괜찮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느꼈어요. 연독지정, 송아지를 핥는 어미소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언제나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독지정,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죠. 금난지교, 금난지교.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 난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인님, 연락처가 200개나 저장되어 있는데 왜 진짜 고민 있을 때는 단 한 명에게만 전화하세요? 정말 그렇거든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그런 진정한 우정을 뜻하는 금란지교예요. 금자에 란자, 지자, 교자. 금처럼 단단하고 란꽃처럼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란은 난초를 말하는데 난초가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을 내는 것처럼 진정한 친구 사이의 우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고 오래가는 향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전국 시대 때 관중이라는 인물과 포수가라는 인물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관중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포수가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달랐지만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정말 각별했거든요. 관중이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하면 포수가는 묵묵히 도와줬어요. 심지어 관중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도 내 친구는 집안이 어려우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전쟁터에서 관중이 겁을 내며 뒤로 물러서도 내 친구는 노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목숨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거야 라고 감싸줬고요. 나중에 관중이 정적이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포수가는 끝까지 그를 믿어줬어요. 만약 여러분이 포수가였다면 어떠셨을까요? 계속 손해만 보는 친구를 그렇게까지 믿어줄 수 있으셨을까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 핸드폰 연락처 맨 위에 있는 그 친구와 말이에요. 대학 때 만난 친구인데 저는 장학금 받는 모범생이었고 그 친구는 늘 아르바이트에 치여 사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모르게 우월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취업에 연거푸 실패하고 자취방 월세도 못 낼 정도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 친구가 자기 알바비를 털어서 저에게 조건 없이 빌려준 거예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갚으면 돼 라고 하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는 상황이 어려울 때 알 수 있구나. 금란지교. 금처럼 변하지 않고 난초처럼 오래도록 향기로운 우정이에요. 연락처는 많아도 진짜 친구는 많지 않다는 걸, 그 소중함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심심상인, 심심상인.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살짝 올려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받아서 입에 넣으시고 할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시고. 그런데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말이 없어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 모습이요. 오늘 말씀드릴 심심상인이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마음 심자가 2번, 서로 상자, 도장 인자를 써서 심심상인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도장을 찍듯이 꼭 맞아떨어진다는 뜻이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하는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황벽선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제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스승님,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황벽선사가 대답했어요.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본래 하나다. 마치 도장을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듯이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심심상인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지하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심심상인은 화려한 말이나 큰 제스처가 아니라 그런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상대방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통한다는 증거더라고요. 진정한 소통은 말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할 때 가능한 거였어요. 자승자박, 자승자박. 아침 지하철에서 앞자리에 앉은 분이 계속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하신가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완전히 제 귀에 박혔어요.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스스로 곤란해지는 경우 말이에요.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거든요. 자승자박에서 자는 스스로 자, 승은 새끼줄 승, 자는 또 스스로 자, 박은 얽매일 박이에요. 말 그대로 스스로 새끼줄로 스스로를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오히려 곤란해지는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공손용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말재주가 좋았거든요. 어떤 논리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학자와 토론을 하게 됐어요.
공손룡이 자신만만하게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색깔이 있는 말은 순수한 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반박하자 공손룡은 더 복잡한 논리를 들이댔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자신의 논리에 너무 빠져서 결국 자기 주장에 자기가 갇혀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만든 논리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죠. 그때 한 제자가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스스로 새끼줄로 스스로를 묶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지하철 아저씨를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건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이었어요. 친구랑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나는 절대 늦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지하철이 고장나서 1시간이나 늦었어요. 친구 앞에서 완전히 민망해졌죠. 제가 한 말 때문에 더 창피해진 거예요. 자승자박은 결국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지는 거죠. 개과천선, 개과천선. 버스 기사님이 아가씨, 요금이 모자라네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 기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다음에 2배로 내면 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기사님이 나도 예전엔 남의 돈 가로채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날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개과천선이에요. 개는 고칠 개, 과는 허물 과, 천은 옮길 천, 선은 착할 선이에요. 허물을 고쳐서 착한 것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갔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원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정말 막장이었거든요. 도박에 술에 싸움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면 침을 뱉고 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룡이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살면 우리 가문이 망한다. 차라리 죽어라. 어머니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은 원룡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날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학문에 매진했어요. 나중에는 한나라의 명신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 버스 기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기사님이 말씀하시길 할머니가 젊은이 남의 것을 가져가도 결국 네 것이 아니야. 네 손으로 번 돈이 진짜 네 돈이지 라고 하셨대요. 그 한마디가 기사님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지금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개과천선이라는 말처럼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붕정만리, 붕정만리.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보통은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딱 버튼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이런 게 바로 타이밍이구나 싶었거든요. 인생도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떤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다가 어떤 때는 딱 맞는 순간에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붕, 정, 만, 리. 붕은 큰 새 붕, 정은 앞길 정, 만은 일만 만, 리는 거리 리. 큰 새가 말리 길을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멀리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를 만나서 크게 성공한다는 의미거든요. 마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듯이 누군가의 재능이나 능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가 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살고 있었대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수천 리는 되었다고 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변했어요. 바로 붕이라는 새로 말이에요. 이 붕의 등 넓이만 해도 수천 리였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붕이라는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어요. 바람을 타고 9만 리 높이까지 날아올라서 한 번에 말리기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새들은 나무에서 나무로 짧게 날아다니지만 이 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던 거죠.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큰 뜻을 품고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로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늘 작은 것들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당장 눈앞의 일들, 오늘 해야 할 일들, 이번 달 목표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더 큰 그림을 보는 거구나. 마치 그 붕이라는 새처럼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하고 싶었던 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 엘리베이터처럼 딱 맞는 타이밍에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붕정만리의 마음으로 크게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정말 멀고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언중유골, 언중유골. 3초. 제 인생을 바꾼 그 짧은 순간이 있었어요. 면접관이 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거든요. 본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저는 뻔한 답변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때로는 팀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 덕분에 프로젝트 완성도가 높아지는 장점도 있어요. 면접관의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언중유골이에요. 언은 말씀언, 중은 가운데 중, 유는 있을 유, 골은 뼈 골자를 써요.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짜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속에는 단단한 뼈대와 같은 진실이 들어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유종원이라는 문인이 있었어요. 그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 글은 읽기 쉬운데 왜 이렇게 강한 여운이 남는 거야? 유종원이 답했어요. 부드러운 말 속에도 꺾이지 않는 뼈가 있어야 한다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바로 이때부터 언중유골이라는 표현이 시작된 거예요. 그 면접에서 저는 처음으로 언중유골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점을 물어본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하면서도 그 속에 제 강점을 자연스럽게 녹여냈거든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거였어요. 면접관은 제 정직함과 동시에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능력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좋은 말이란 무작정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뼈대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고진감래, 고진감래.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매일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만나는 회색 털의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처음엔 너무 말랐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람만 봐도 도망가고 비 오는 날엔 어디선가 떨고 있을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고진감래예요. 고진감래는 괴로울고, 다할진, 달감, 올래 이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위나라 시대에 유선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온갖 고생을 다 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라는 혼란스럽고 주변에선 모두 자기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유선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쓴맛만 벗으니 이제는 단맛을 볼 때가 왔다고. 그 말이 바로 고진감래가 된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어야 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매일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였을 텐데 보통 사람이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유선은 달랐어요. 고생이 끝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길고양이가 제게 가르쳐 준 거였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해 보였는데 조금씩 밥을 챙겨주고 따뜻한 곳을 만들어주니까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제가 오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와서 다리에 비비고 햇볕 좋은 날엔 배를 하늘로 향하고 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정말로 알았어요.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뒤에 오는 행복은 더욱 달콤하다는 걸. 고진감래는 단순히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내라는 뜻이거든요. 풍수지탄, 풍수지탄.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아버지 생신을 깜빡했어요. 스마트폰 알림도 안 받고 달력도 안 보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밤늦게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기다리셨다고 혹시 바빠서 못 온 건지 궁금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풍수지탄에 관한 건데요. 풍수지탄은 바람풍, 나무수, 지탄할지, 한탄할 탄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예요. 나무는 바람을 멈추고 싶어 하지만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시대에 공자의 제자 중에 증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집에 손님이 오신 걸 몰랐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깨물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산에 있던 증삼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서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께 이유를 물어보니 정말 손가락을 깨물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자간의 정이 깊었던 거죠. 그런 증삼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깜빡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목소리라 좀 쓸쓸하게 들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바쁘다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 부모님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계시다는 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잖아요. 내게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부모님께는 정말 소중한 하루하루인 거죠. 바람은 멈추지 않고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천석고황, 천석고황.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부터 한 마리 고양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는 길이 무거웠는데 그 고양이만 보면 왠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고양이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천석고왕이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천석고황, 샘천에 돌석, 기름고에 뼈 사이 고황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샘과 돌, 그리고 기름과 고황이 되는데 여기서 천석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고황은 마음 깊은 곳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마치 고질병처럼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진나라 때 왕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벼슬에서 물러나고 나서 자연 속에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잠깐 쉬는 정도였는데 산과 물, 바위와 나무를 보면서 점점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밤에는 별빛이 쏟아지는 그런 풍경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시 관직에 나가라고 권했을 때 왕이지가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천석고 황지, 질이라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미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서 고질병이 되었다는 거죠. 마치 고황이라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처럼 한번 자연의 매력에 빠지면 다시는 속세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로맨틱하면서도 절절한 표현이죠. 그 길고양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니 이제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비가 오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이 아이도 이 골목길에 천석고왕이 된 거구나 싶었어요. 저 역시 그 고양이를 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거든요. 자연이 주는 위로와 아름다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길고양이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결국 천석고왕은 자연이 주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찾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위풍당당, 위풍당당.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25번째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정장은 빌린 거고 구두는 한쪽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손에는 며칠째 들고 다닌 구겨진 이력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면접관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단어만 떠올랐어요. 위풍당당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위풍당당은 위자에 바람풍, 마땅할 당에 마땅할 당을 써요. 위세나 기품이 있어서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걸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당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삼국시대에 관우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키가 9척이나 되고 수염이 길어서 미염공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관우의 진짜 위풍당당함은 외모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관우가 적진 한복판을 혼자서 뚫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수만 명의 적군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적들이 다 압도당해서 길을 비켜줬다고 해요. 무기 하나 들지 않고도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것이 바로 위풍당당이다 라고요. 그 관우의 위풍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거였어요.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25번의 거절을 당했던 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면접관을 만나자마자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러 온 김아무개입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더라고요. 진짜 위풍당당함은 비싼 정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등록망촉, 등록망촉.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그 고양이는 참 신기해요. 제가 밥을 주면 얌얌 먹으면서도 눈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거든요. 더 좋은 먹이가 있을까봐, 더 따뜻한 곳이 있을까봐 항상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어쩐지 제 자신과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자성어는 바로 등롱망촉이에요. 득은 얻을 득, 롱은 롱서라는 지명을 가리키는 롱, 망은 바랄 망, 촉은 촉나라를 가리키는 촉이에요. 쉽게 말하면 롱서 땅을 얻고 나서 또 촉나라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얻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새 휴대폰을 샀는데도 또 다른 최신 모델이 나오면 그것까지 갚고 싶어 하는 마음이랄까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때는 후한시대 광무제 유수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마원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욕심이 많았거든요. 마원이 롱서라는 서쪽 땅을 정복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돌아와서 승리를 축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원은 롱서에서 바라본 촉나라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롱서를 얻긴 했지만 촉나라도 함께 정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무제는 이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람의 욕심이란 정말 끝이 없구나. 롱서를 얻고도 또 촉나라를 바라는구나. 저도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왔다는 걸요. 새 직장을 얻으면 더 좋은 직장을, 월급이 오르면 더 높은 월급을, 작은 성공을 하면 더 큰 성공을 바라면서 말이에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만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날 그 고양이가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만족스럽게 그르렁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과 배부름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지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견인불발, 견인불발.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그 녀석. 처음엔 정말 말라빠져서 가여웠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위에 떨면서도 똑같은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점점 살이 오르고 털도 윤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니까 결국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밥을 챙겨주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견인불발이에요. 견인불발. 굳을견에 참을 인, 안일불에 뽑을 발. 굳게 참고 견디어서 뽑히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태풍이 불어도 꼿꼿이 서 있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소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흉노족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당하게 됐거든요. 흉노족이 그에게 항복하라며 온갖 회유와 협박을 했지만 소무는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춥고 황량한 시베리아 같은 곳으로 유배를 보내면서 양을 치게 했는데 그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고향에 돌려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은 모두 수컷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소문은 무려 19년 동안 그 혹독한 추위와 외로움을 견뎌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한나라 사신의 깃발이 다 해져서 깃대만 남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첫 직장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 상사한테는 혼나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싫어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그 길고양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비 맞으면서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 작은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싶어서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힘들어도 그냥 버텨보자, 견뎌보자 하면서요. 결국 그 길고양이처럼 저도 제자리에서 견뎌냈고 지금은 그때의 경험이 제일 소중한 자산이 됐어요. 견인불발, 굳게 참고 견디면 결국 뽑히지 않는 거더라고요. 경물치지, 경물치지.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우리 동네 골목을 지나가는 길고양이 한 머리가 있거든요. 처음엔 그냥 배고픈 고양이려니 했는데 한 달째 관찰해보니까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질 때마다 특별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비닐봉지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종이봉투만 골라서 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해서 며칠 더 지켜봤더니 종이봉투에만 음식 냄새가 제대로 배어있다는 걸 아는 거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작은 생명체도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연구하고 있구나.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경물치지예요. 격은 이를 격, 물은 사물물, 치는 이를 치, 지는 알지. 풀어서 말하면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해서 참된 지식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거죠. 현대로 치면 과학자나 연구자들이 하는 일과 비슷해요.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보고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고 그 안에서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시대 주희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주희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특이한 아이였대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 혼자서 개미 구멍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거나 나뭇잎이 왜 가을에 떨어지는지 궁금해하며 며칠씩 나무밑에 앉아있곤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상한 아이라고 했지만 주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연구 대상이었거든요. 성인이 된 주희는 이런 자신의 철학을 정리하면서 경물치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는 말했어요. 진정한 삶은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데서 나온다고.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하루 종일 개미구멍만 들여다보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길고양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한 달 넘게 관찰한 끝에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요. 그 고양이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아니었어요. 비 오는 날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비 오는 날에는 냄새가 약해지고 바람 부는 날에는 냄새가 빨리 날아가니까 일찍 와야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경물치지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요. 작은 관찰이 큰 깨달음을 준다는 게 바로 경물치지의 핵심이에요. 방향무인, 방향무인.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20층 건물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아무도 타지 않아서 혼자만의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5층에서 한 남자분이 타시더라고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뭔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언제부터 그런 허작한 일을 했다고? 엘리베이터 안에 저도 있는데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시면서 계속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바닥만 바라보면서 1층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딱 떠오른 말이 방향무인지였어요. 방은 곁이라는 뜻이고 약은 마치 같다는 뜻이에요. 무인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거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문객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맹상군이 위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일이에요. 위나라 임금 앞에서 국가 간의 중요한 회담을 하고 있는데 맹상군의 수행원 중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춤을요. 모든 신하들이 다 보고 있고 임금도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위나라 사람들은 모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죠. 그 수행원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춤을 추고 노래까지 불렀대요. 위나라 임금이 맹상군에게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라고 물었을 때 맹상군은 태연하게 아, 쟤는 원래 그래요. 방향무인이거든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도 정확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민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1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분은 여전히 전화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방향무인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남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내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그때의 일이 생각나요. 적당한 방향무인,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해요. 원화소복, 원화소복.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젊은이, 왜 그렇게 바삐 살아? 천천히 살아도 돼. 순간 멈칫했죠. 아침부터 회사 지각할까봐 뛰어다니고 점심에는 미팅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저녁에는 또 다른 약속. 언제부터 이렇게 쫓기듯 살고 있었을까요?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문득 떠올린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원화소복이에요. 뭘 원? 재앙화? 불을 소, 복, 복. 재앙을 멀리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쁜 일을 피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때 유향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신중한 성격이었대요. 어느 날 황제가 유향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안할까? 그때 유향이 대답한 게 바로 이 원화소복이었어요. 배야, 위험한 일을 미리 피하고 조심하면 저절로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유향은 평생 이 철학을 실천했어요.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고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도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그에게 오히려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며 살았는지 말이에요. 과로로 쓰러질 뻔한 적도 있고 무리한 일정 때문에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건강도 망가뜨리고. 그런데 그 할머니 말씀 덕분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약속들을 정중히 거절하고 무리한 일들은 과감히 포기했죠. 놀랍게도 그렇게 한 발씩 뒤로 물러서니까
오히려 진짜 좋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유가 생기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재앙을 멀리 하니까 복이 저절로 찾아온 거죠.